자, 오늘은 한 신데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신데렐라 이야기, 이 신데렐라가 어느 집 딸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신데렐라는 1684년 소장농의 딸로 태어났어요. 아니, 사실 소장농인지 도망친 농노인지 무덤을 파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 부유하지 않은 집에 리투아니아인지 스웨덴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집에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임팩트 없는 등장만큼 임팩트 없이 바로 전염병으로 사망한 부부의 딸 마르타는 루터파 목사인 요한 글럭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이 글럭 목사는 최초로 성경을 리투아니아어로 번역을 하기도 한 엄청난 지성인이었지만 정작 어린 마르타에게는 집안일 말고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마르타는 평생 읽고 쓸 줄도 모르는 까막눈으로 살게 됩니다. 마르타는 그렇게 목사의 집에서 빨래나 요리,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랐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의 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던 글럭 부인이 마르타가 17살이 되자 바로 스웨덴 군대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는 군악대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아, 드디어 이제 신데렐라 고생길의 시작인가요? 싶겠지만 마르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결혼 생활이 딱 일주일밖에 유지되지 않았어요. 당시엔 대북방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마르타가 살던 동네는 러시아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 대북방 전쟁이란 1700년에서 1721년에 발트해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덴마크, 폴란드, 프로이센 및 하노버 왕조가 손을 잡고 스웨덴의 칼 12세와 싸운 전쟁인데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어서 발트해 동남안을 차지하고 서방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전쟁입니다. 아무튼 이 대북방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마르타는 예쁜 여자 하녀를 바쳐서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군인들에 의해 상사에게 바쳐줬고 이 상사가 또 자기 상관에게 바쳐서 상관에서 상관으로 상관에서 상관으로 보내줘서 결국 러시아 육군 원수인 보리스 세레메테프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게 됩니다. 말이 하녀지 사실 첩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그 후 또다시 주인이 바뀌어서 대공인 알렉산드르 맨시코프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으나 아침을 차리다가 아이 식사하세요 했는데 뭐야 손이 고와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둘이 또 눈이 맞아 버렸어요. 그렇게 이 맨시코프의 정부로 지내나 했는데 곧 맨시코프가 결혼을 하면서 이 마르타와의 관계를 다 정리해버렸고 결국 그녀의 신부는 하녀였습니다. 3살 때부터 다른 집에 맡겨져서 꾸준히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평생 하녀나 하고 살 팔짱갑다 하고 살던 그 와중 대공의 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1703년 키가 2m쯤 되는 이 장신의 코수염을 기른 꽤 잘생겼던 것 같아요. 마르타의 눈에. 이 대공의 친구 이름은 바로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로마노프. 러시아 제국의 황제인 표트르 대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르타의 이야기를 다 하기 전에 표트르 대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마르타의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린 표트르 대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이 표트르 대제는 황제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황제 알렉세이의 첫째 부인이 아이를 무려 1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3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황제는 2번째 결혼을 했고 그 2번째 부인인 나탈리아 키릴로브나 나리시키나
가 낳은 첫째 아이이자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아들이 바로 표트르입니다. 자, 근데 아니 뭐 어쩌다가 첫째 부인이 낳은 13명의 아이는 어디 가고 나이가 가장 어렸던 표트르가 황제가 된 걸까요? 황제가 둘째 부인을 너무 총애한 걸까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어. 첫째 부인 아이들은 모르겠고 나는 표트르가 제일 좋아. 표트르를 왕으로 세워줘야지 했던 걸까요? 전말은 이렇습니다. 첫째 부인의 아들 중 대부분이 다 어린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황제가 숨을 거둘 때 남아있던 아들은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표도르와 이반, 그리고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표트르, 이렇게 딱 3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황제의 자리는 문제없이 남아있는 아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14살 소년 표도르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는 표도르 3세가 되지만 몸이 약했던 이 표도르 대신 셋째 누나였던 소피아가 외척들과 함께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됩니다. 결국 표도르 3세는 6년 만에 세상을 떠난 뒤 왕좌는 다음 순서인 이반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이 낳은 모든 아들이 다 몸이 약했던 건지, 자, 이 이반이 몸이 약한 건 기본이었고 시각장애랑 언어장애,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가장 튼튼해 보였던 막내 아들인 10살짜리 표트르를 황제로 추대하고자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너무 나이가 어리지 않냐? 라고 했지만 어린 표트르 대신 표트르의 어머니가 섭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첫째 부인의 소실이었던 소피아와 외척들은 그 왕좌를 순순히 내놓을 생각이 없죠. 물론 전통과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싸울 명분은 소피아에게 충분했고, 그들은 모스크바 친위대였던 스트렐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스트렐치가 무엇이냐? 당시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와 농업 중심의 동토왕국에 불과해서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군의 주축은 거대한 도끼를 들고 다니는 구시대 병사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러시아 최초 상비군인 스트렐치입니다. 스트렐치라는 말은 사격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존재했던 러시아의 친위부대입니다. 기본 무장은 머스켓 같은 화약 무기이며 일반적으로 사격부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초창기의 스트렐치 부대는 이반 뇌제가 1545년에서 1550년 사이에 창설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화승총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자, 당시 스트렐치는 촌랑민이나 상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후 전력면에서 효율성을 인정받아 핵심 전력으로 장기간 활용이 되었는데, 세습제로 특권을 인정받으면서 훈련 부족과 전투력 의욕 상실 등으로 이 전력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러시아 왕조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로 왕족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모스크바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터키의 예니체리가 그랬듯 초심에서 벗어나서 점점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거꾸로 러시아의 개혁을 방해하는 수구 세력이 됩니다. 어쨌든 소피아가 이 스트렐치를 부르게 되었고, 표트르의 어머니는 표트르가 황제가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23,000명의 스트렐치 앞에서 어린 표트르랑 이반을 데리고 나와서 반란을 멈추도록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미 소피아에게 넘어갔던 스트렐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표트르의 숙부를 포함한 13명이 10살 난 꼬맹이 표트르 앞에서 찢겨져 죽고 나서야 소피아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게 바로 이반이랑 표트르가 공동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린 이반과 표트르가 공동 황제를 하고 누나인 소피아가 섭정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일은 표트르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고, 간지를 앓은 뒤에 성격이 매우 거칠어져서 표트르는 평생 동안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인지 소피아는 친동생인 이반을 아꼈고 실상 권력은 모두 소피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표트르의 어머니는 표트르를 데리고 궁에서 나가 유배 아닌 유배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린 공동통치자 표트르는 근처 독일인 마을에 자주 놀러가서 서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항해법, 산수, 축성학, 기하학, 전술 등을 배우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건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어요. 어머니인 나탈리아는 어린 시절 먼 친척의 밑에서 자랐는데 그 친척이 러시아 귀족이었으나 서유럽식 교육을 받았던 인물로 러시아도 서유럽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자란 나탈리아 역시 다른 러시아 여성들보다 훨씬 자유로운 사고를 했으며 서구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들인 표트르 역시 서유럽 문물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표트르는 서유럽의 선진 문물에 눈을 뜨면서 큰 관심을 가졌고 맨날 공부만 하지도 않고 가끔씩 놀았어요. 놀기는 놀았는데 뭔지는 뭐하고 놀았냐면 요새도 막 혼자 짓고 친구들이랑 막 짓고 전쟁놀이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놀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놀이는 그거잖아요. 옆에 있는 나뭇가지 이렇게 똑 꺾어가지고 야 이거 나무 칼이라고 해. 이거 칼이야. 야 내 칼을 받아라. 챙챙챙챙챙 너 죽음.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이제 그 어린아이들 소꿉놀이 전쟁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별궁에 쫓겨난 귀족 자제들이랑 신하들로 이루어진 포텐시니에라는 놀이 군대를 조직했고 진짜 살아있는 소년병을 진짜 총으로 쏘는 11살짜리 아이가 하기에는 가히 충격적인 놀이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게 흘러가고 있지만 소피아 입장에서는 어린 황제가 정치에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그깟 해봐야 어린애들 병정놀이에 심취해 있는 게 좀 더 낫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지원을 다 해주라고 하면서 방치했어요. 뭐 해봐야 군복이나 뭐 많이 해봐야 칼 정도 사달라고 하겠지. 뭐 그런 떼쓸 나이지 11살이면 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 진짜 총으로 전쟁놀이를 벌이면서 대포까지 갖추게 되고 소년 군사학교 수준을 넘어선 600명의 병사를 거느린 군대까지 조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러시아군의 핵심이었던 스트렐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당시 타타르족 원정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놀이군대를 얕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피아가 정신없었던 타타르족 원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알아봅시다. 당시 러시아는 오스만 투르크 변방민족인 타타르의 노략질에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1662년에는 타타르족이 러시아 시민 2만 명을 노예로 잡아갔을 정도니까 그 정도가 정말 심각했고 17세기 말에 오스만 투르크 노예 시장의 주요 거래 상품은 대부분이 러시아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악화되어 갔으나 러시아는 자국민을 보호할 어떠한 정치, 경제, 국방 무엇도 다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에게 공모를 바쳐서 타타르인을 통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워낙 러시아 노예가 대부분인 노예 시장에 러시아를 좀 빼달라라는 요청은 들어주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서유럽에 진출을 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타타르족을 토벌해서 복수를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소피아와 그의 연인 골리치는 대군을 이끌고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타타르 수도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지만 제대로 전쟁도 해본 적도 없고 맨날 권력이 가져다주는 그 편안함에 도취되어 있었던 그들은 어차피 군대 모은 김에 폴란드나 한번 쳐들어가 볼까요?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정신나간 상황이었는데
소피아는 연인 골리친이 큰 공을 세워서 황제로 옹립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아득바득 병력을 다 징집을 해서 그를 총사령관으로 세운 뒤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폴타바를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만족 기병이었던 타타르에 비해서 아주 느릿느릿하게 가고 있는 러시아 군대를 타타르족이 모를 수가 없었고, 그들은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서 러시아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이 러시아 군대가 올 루트의 초원을 싹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말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앞에 초원이 싹 다 불타서 풀이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러면 기병대한테 먹일 풀도 없고 수송의 주축인 소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참을 더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전진을 못 하잖아요. 굶어 죽겠다 싶어서 당황한 골리치는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를 또 미리 예상한 타타르 선봉대가 후방의 초원에도 싹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앞은 쟤밖에 없고 뒤는 불 질러져서 전부 다 초원이 이제 막 불바다가 된 거야. 그렇게 러시아 군대는 칼 한 번 못 들어보고 전진하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후퇴하자니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굶어서 피폐한 병사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서는 것보다 그래도 불길을 뚫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골리치는 불길을 뚫고 후퇴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러시아군은 초원만 밟고 돌아왔는데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4만 5천 명을 잃고 맙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그대로 연인에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웠던 골리치는 허세를 부리기 시작해요. 자기, 나 돌아왔어. 뭐 타타르족? 그게 다 뭐야? 타타르족 하니 나를 보더니 아주 무서워가지고 산속으로 꽁무니를 빼더라고. 야, 얼굴도 못 봤어, 얼굴도. 에이, 진짜 그 별거 아니더라고.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소피아가 이걸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믿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타타르족을 물리쳤다 라면서 국경일까지 선포를 해요. 자, 근데 뭐 골리친이 했던 거짓말처럼 진짜 칸이 도망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주 건재했던 칸은 도망갔다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쳐들어오면서 한참 노략질을 하고 돌아갔고, 타타르인의 수레에는 6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국민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자 골리치는 두 번째 원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 방법에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미리 불을 다 질러놨어. 그런 다음에 이게 풀이 한창 자랄 때쯤을 노려서 그때 간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너네가 불을 질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딱 12만 명을 이끌고 이번엔 진군을 했어. 그래서 진짜로 이번에는 타타르 수도에 빡 도착을 했어. 그래서 성을 쫙 포위를 했어. 야, 이제 드디어 진짜 복수를 하는 건가? 피해 대학살이 시작되는 건가? 팝콘? 꿀잼? 해야 되는데 이게 포위한 게 다야. 아니, 공성전을 하러 왔는데 공성 부대도 없고 대포가 너무 부실해서 성벽을 못 뚫어요. 그래도 어쨌든 포위는 포위였던지라 한번 또 허세를 한번 부려봅니다. 칸, 너는 포위됐다. 항복하고 노예로 잡아간 러시아인들을 다 풀어줘라 라고 했는데 칸이 대답을 합니다. 러시아 노예, 노예 사러 오셨어요? 다 팔려서 없는데. 고객님 솔드아웃이요. 화는 나지만 당장 공격을 할 수도 없었던 골리치는 급하게 또다시 철군을 해요. 그 과정에서 2만 명을 잃고 15,000명이 포로로 잡히고, 이번에는 심지어
대포랑 전쟁 물자를 싹 다 타타르인에게 넘겨주는 아주 멍청한 짓을 하게 됩니다만 돌아오면서 또 거짓말을 한 거야. 타타르 칸? 별거 아니었지. 성 안에 쫄려가지고 숨어있는 애를 내가 끌어내갖고 강화조약을 맺고 왔어 내가. 라면서 허위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콩깍지가 씌었던 소피아는 이 연인이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었어. 그래서 정말 이 큰 공을 세운 내 연인 골리친과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표트르를 비교하기 위해서 승전 축하 개선 행진의 표트르를 부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원정에 참여했던 참모의 보고서가 딱 도착했는데 웬걸? 뭐 강화 조약이 뭐가 어째요? 그쵸? 말도 안 되죠. 이 보고서가 도착을 하면서 상황은 역전됐고 이렇게 되자 러시아 국민들은 한 쌍의 바퀴벌레를 이제 눈앞에서 꼴도 보기가 싫은 거야. 아주 그냥 삽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이 바퀴벌레들을 외면하면서 잊고 있었던 인물인 표트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왜요? 소피아가 불렀으니까요. 무덤을 팠죠. 자, 그래서 표트르는 개선 행진에 참석을 해서 시민이 보는 앞에서 소피아에게 너는 섭정이었고 네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신하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나보다 한 계단 아래에 설 것을 명령을 하지만 소피아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개혁파와 신식군대는 표트르를 중심으로 수구파와 스트렐치는 소피아를 중심으로 모스크바에 몰려들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팽팽한 긴장감. 하지만 이 팽팽한 긴장감이 무색하게도 상황은 아주 허무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표트르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피아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가지고 이제 사건을 우리 둘이 잘 수습을 하자고 이거 편지 좀 보내고 와 하면서 전령을 딱 보냈는데 이미 너무나 기강이 무너져 있던 스트렐치가 저거 표트르가 보낸 전령이네. 아주 표트르 꼴도 보기 싫었는데 전령이나 닦아 패야겠다. 그러면서 스트렐치가 잡아다가 구타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소피아가 이 소식을 듣고 전령을 팼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게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스트렐치를 전부 다 모스크바 외곽에다가 대기를 시켜놔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자, 근데 이거를 본 표트르 쪽의 정보원이 이걸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세상에나 소피아가 스트렐치를 싹 다 모아가지고 이 모스크바 외곽에다가 전부 다 깔아놨어요. 이거 우리 내전 터질 수도 있겠는데요? 소피아가 금방 쳐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과장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표트르가 위협을 느껴요. 아니 시작은 그냥 편지 한 통 보낸 건데 한 명이 맞았다고 지금 막 군대가 몰려오고 막 지금 황제가 숨고 막 이래요.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자 위협을 느낀 표트르는 러시아 성지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근데 소피아가 아무리 압도적인 전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미 시민들의 마음은 표트르에게 기울었기 때문에 그녀는 대주교에게 가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그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스트렐치가 그게 내가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됐으니까 중재를 좀 평화롭게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대주교가 표트르 진영에 합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던 지방 영주들이 대주교가 표트르 쪽에 갔어? 대세는 표트르인데? 이러면서 속속들이 표트르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 이에 힘을 얻은 표트르는 스트렐치들에게 차르로서 명령합니다. 이 모든 스트렐치 부대장은 각각 10명씩, 20명씩 데리고 성당으로 집결해라. 이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모두 참수한다.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표트르가 대세라고 생각한 부대장들이
슬금슬금 한 명씩 부대원들을 데리고 부대를 이탈하게 되고 이렇게 소피아의 진영은 흔들리게 되는데 뒤늦게 소피아가 스트렐치들에게 금품 공세를 막 쏟아부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결국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표트르는 황제의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피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참수됐을까요? 그래도 나름 표트르가 소피아는 혈육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바로 죽이지 않고 수녀원에 감금시키는 아주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실 때 이 어두운 배경에 소피아가 딱 팔짱을 끼고 서 있다라고 해서 소피아가 아주 표독스러운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 여러분들 창문을 한번 보실래요? 창문 밖에 뭔가 어두운 게 있어. 소피아를 따랐던 스트렐치의 시체입니다. 자신에게 반했던 스트렐치들의 시체를 소피아가 있었던 수녀원 창문에 걸어둠으로써 소피아에게 본을 보였던 거죠. 자, 그렇게 공동통치제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고 17살 소년 표트르는 표트르 1세가 되어 러시아의 유일무이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결혼도 하게 됩니다. 이 예브도키아 로프히나라는 아가씨랑 결혼을 했고 그 다음 해 황태자 알렉세이도 낳았으나 어머니에게 그냥 정사를 싹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7년 동안 그러니까 1696년까지 그냥 여러 관심사를 계속 공부하고 발전한 서유럽 국가들처럼 개혁을 하는데 아주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러시아 황제가 된 표트르는 무려 15개월 동안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선진 문물을 직접 익히고 러시아에 그것을 직접 도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750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자기가 황제라는 신분을 속이고 몸소 현장에 뛰어들어서 실습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아주 열심히 배웠어요. 정말 배워야 한다, 러시아를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황제가 나 황제는 아니지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한 750명 좀 모여봐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황제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겠죠. 가명을 됐는데 그냥 황제인데 황제가 자기 이름이 표트르다 그럼 표트르인 거고 효도르다 그럼 효도르인 거지. 거기서 황제 표트르 아니세요? 오 대박, 와 사인 한 장만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러시아를 개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표트르 1세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수녀원에 들어갔던 누나 소피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표트르는 모든 계획을 다 접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전에 소피아 편에서 반기를 들었던 스트렐치가 표트르가 서유럽에 유학 간 틈을 타서 봉기를 했고 급 귀국한 표트르는 마침 너네들 잘 걸렸다 싶어서 사병들을 데리고 싹 다 진압을 해서 순식간에 봉기를 마무리 지은 뒤에 600명은 낙인을 찍어서 추방시키고 1200명은 처형을 했는데 그 1200명 중에서도 본인이 직접 84명을 목을 쳤어요. 자, 그래서 그 공포를 사람들이 잊을 수 없도록 반란자들의 시체를 겨울 내내 모스크바 거리에서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1698년에 친위대인 스트렐치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스트렐치의 난이라고도 불립니다. 표트르는 이제 황제로서 완전히 자리를 굳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운 표트르는 이제 개혁을 시작할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이 시작부터 파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 슬라브인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수염이랑 귀족들의 권위를 뜻하는 긴 소매를 잘라버립니다.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치렁치렁한 수염이랑 옷소매를 싹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수염은 신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표트르가 내린 농민과 성직자만 빼고 모조리 수염을 밀어라 하는 명령은 가히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황제인 이반 4세는 턱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모든 순교자들의 피로써도 씻을 수 없는 죄이며 하느님이 창조한 인간의 상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하기도 했고, 성직자들은 심지어 수염이 없는 남자들에게는 축복도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표트르의 명령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때는 1705년 두 젊은이가 로스토프시의 대주교를 아련하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대주교님, 우리는 머리가 잘릴지언정 수염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러자 이 고위성직자는 이 불평을 질문으로 응수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렇다면 제가 둘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머리가 자라게 기도를 해주랴, 수염이 자라게 기도를 해주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닥치고 수염 잘라라, 이런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모두 거세게 저항했지만 표트르는 스스로 수염을 잘랐고 공공기관에 검열관을 두고 규정을 어긴 자들의 수염이나 옷을 난도질하기도 했으나 너무 시민들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결국 타협안을 냅니다. 그 타협안이 뭐냐면 수염을 기르고 싶으면 돈을 내라!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매년 100루블의 세금과 도시지역을 지날 때마다 통행세를 부과하는 수염세를 만들어서 걷게 됩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남이 좋다고 하든 말든 그냥 무작정 밀어붙였던 이 표트르 덕분에 러시아 귀족들은 수염을 밀고 프랑스어를 배우고 서유럽풍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차를 마시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커피까지 마시라고 강요하고 담배도 피웠는데 혼자 담배 피우는 게 너무 심심한 거야. 아니 밥 먹고 담배도 좀 펴줘야 되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려니까 너무 심심한 거지. 그래서 야, 너 거기 너 따라와. 이거 담배인데 오늘부터 너 담배 피는 거야. 둘은 오늘부터 흡연자네. 야, 인사하세요 둘이. 이렇게 해서 귀족들의 모임에서도 모두 다 담배를 피울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너도나도 만들 수 있었던 러시아의 보드카를 표트르는 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다라고 공표를 했고, 이 추운 나라인 러시아에서 보드카가 주는 이 한 잔의 여유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 덕분에 러시아 정부는 돈을 자루에 쓸어 담아버립니다. 보드카를 인질로 잡다니 치사하다. 자, 거기다가 당시 아주 무계획적이었던 모병제를 폐지하고 모든 계층의 남성을 대상으로 국민 징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군대는 자유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표트르 1세는 자유농민, 사무원은 물론이고 사유노예나 다름없었던 농노들까지 군대에 징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장교는 귀족들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장교가 되면 자동으로 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징집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모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표트르는 수염세도 모자라서 관세를 걷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 아니야. 관세. 오동나무 코트세, 꿀벌세, 목욕탕세 등을 만들어내면서 재정 수요를 충당했고, 농민들과 농노들이 이제 당시에는 호구세였어요.
집마다 세금을 걷는 거야. 집마다. 그래서 이 집에 사람들이 몇 명이 살건 그냥 이제 돈을 집마다 내면 되는데, 이 귀족들이 혹은 농민들이 한 집에 자꾸 모여 사는 거야. 막 한 집에 뭐 혈연도 아닌데 막 열 몇 명씩 막 모여 사는 거야. 그러면서 과세를 피한다는 것을 알자 이제는 호구세를 폐지하고 인두세를 확립하면서 머릿수 인당으로 세금을 내면서 인구조사를 실시,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서 500만 명의 성인 남자를 장부에 등록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표트르는 전쟁에 필요한 돈을 착착착착 모으게 되죠. 표트르 1세가 돈을 모으는 동안 사람들은 쓴커피에 질색을 했고 담배 연기에 기침을 댔지만 역시 사람은 어때요? 적응의 동물이죠. 게다가 담배도 피다 보니까 괜찮고 커피도 마시다 보면 괜찮거든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보드카도 나라에서 만들어도 뭐 어차피 돈 주고 사 먹는 거 똑같으니까 보드카도 좀 사 마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담배, 커피, 보드카는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러시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피와 전쟁 그리고 권력의 맛을 즐겼던 표트르 1세의 홀로 통치 기간은 약 36년이에요. 근데 이 36년 동안 평화로운 기간은 딱 1년. 부분적으로 평화로웠다, 뭐 여기는 좀 싸웠어도 여기는 평화로웠다 했던 기간을 다 합치면 13개월.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을 했는지 알만하죠. 그렇게 표트르가 벌였던 전쟁 중 하나인 스웨덴으로 치고 들어갔던 그 전쟁이 바로 대북방 전쟁이었고, 앞에서 대북방 전쟁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자, 그러면 대북방 전쟁으로 쳐들어온 러시아인들에게 포로가 된 뒤에 황제를 만나게 된 이제 하녀 마르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1703년 표트르가 러시아의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긴 그 해, 마르타가 19살, 표트르는 31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모두 예측하셨다시피 둘은 만나자마자 스파크가 파바박 튀어서 눈이 맞게 되죠. 그렇게 알콩달콩한 한 쌍의 커플이 되었는데, 평범한 커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무려 남자가 황제입니다. 전 여자분들이 쟁쟁하죠. 아주. 본처였던 예브도키아는 표트르의 어머니였던 나탈리아가 표트르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유력 귀족의 딸이었던 예브도키아를 선택을 했던 건데, 급진적이고 개혁을 꿈꾸는 표트르와는 달리 아주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는 여성이었던 예브도키아는 전혀 맞지가 않았고, 결국 표트르는 와인 상인의 딸이었던 안나 몬스라는 여자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예브도키아를 수녀원에 처박아버립니다. 겨우 29살이었던 예브도키아는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수녀원에 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쳤지만 그녀의 간청은 다 묵살되었고, 예브도키아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국모입니다 라고 두둔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혀가 잘린 채로 시베리아로 보내집니다. 표트르는 그렇게 본처도 버리고 안나몬스와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이 안나몬스가 원했던 삶은 권력이나 뭐 높은 지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삶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의견 차이로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 표트르가 우연히 만났던 여자가 바로 이 마르타였던 겁니다. 안나 몬스랑은 다르게 마르타는 물불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예브도키아나 안나 몬스처럼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라면서 내 생각이랑 다르다, 난 당신이랑 살 수 없다 라면서 황제를 거부할 처지가 아닌 거죠.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서 예쁘게 생겼다면서 여기저기 하녀를 가장한 정부로 거의 팔려다니다시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려는 목적보다는 사실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해봐야 어차피 나는 계속 정부로 생활하면서 하녀로 막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막 본처의 시기 질투도 받아야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 자, 그래서 표트르랑 만난 지 2년쯤 됐을 때 마르타는 러시아 정교로 개종을 했고, 그때부터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카테리나. 표트르는 1703년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면서 그곳에서 예카테리나와 함께 살았고 1705년 예카테리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면서 두 사람은 1707년에 비밀리에 결혼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10명이 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일찍 사망했지만 표트르는 이 예카테리나가 예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선물을 막 보내. 내 마음은 아직 식지 않았어 자기. 그러면서 떨어져 있을 때마다 쪽지를 막 보내요. 나는 오늘 암탉을 먹었고 오늘은 레드 와인을 마셨어. 자기는 어때? 난 자기가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쪽지를 막 보내는 거야. 아주 꼴 떨어진다. 1712년에 이미 둘 사이에 아이가 5이나 있었던 둘은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소장농의 딸이었던 마르타는 러시아 황후인 예카테리나가 됩니다. 결혼할 때 표트르는 예카테리나한테 자기, 이 결혼이 아주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결혼한 지 고작 3시간 지났는데 자식이 5명이나 되네 라면서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들이 대체로 다 요절했지만 자, 그렇게 사랑받던 예카테리나. 하지만 왕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식어만 갔으니 라는 대사가 나올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트르에 대한 이 예카테리나 영향력은 점점점 더 대단해져 갑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충격 때문에 종종 얼굴 경련과 두통, 발작을 일으키면서 신하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막 채찍질을 해대는 표트르였는데 자기 그러지 마요 라는 예카테리나 목소리만 딱 들으면 바로 잠잠해집니다. 응 이렇게 늙어가는 자신의 나이를 한탄하는 표트르에게 예카테리나는 아주 늘 다정다감했대요. 그렇게 결국 예카테리나는 1724년 단순히 황제의 부인이 아니라 러시아의 공동 통치자로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신데렐라도 이런 신데렐라가 없어요. 그냥 뭐 왕비 황후 아니에요. 예카테리나 1세예요. 통치자입니다. 왕이에요. 늘 예카테리나에게 고분고분한 표트르였지만 이 둘 사이가 정말 딱 한 번 틀어지게 된 적이 있으니 그게 바로 윌엠 몬스 사건입니다. 이 표트르의 첫째 여자친구였던 안나 몬스의 형제였던 윌엠은 예카테리나의 서기관이었는데 아무래도 예카테리나랑 바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윌엠은 예카테리나의 신뢰와 총애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점점점 확대해가면서 돈을 벌었고 그 소문을 표트르 1세가 들었지만 처음에는 그냥 예카테리나가 아끼는 신하다. 예카테리나가 좀 아껴주니까 아주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구나. 그래도 우리 예카테리나가 좋다고 하면 괜찮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예카테리나와 이 윌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몰랐던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것을 깨달은 표트르는 당장 윌엠 몬스를 체포하라 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아주 잘생기고 나긋나긋하면서 예의도 발라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윌엠은 며칠 뒤에 목이 댕강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질투와 배신감에 몸을 떨던 표트르가 윌엠 몬스의 머리를 잘라서 예카테리나 눈앞에 들이댔다 라거나 혹은 유리병에 담아서 줬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지만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불륜에 가담한 죄로 수없이 죽어나갈 때 정작 불륜의 당사자인 예카테리나는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지 않았어요. 표트르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녀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고 그냥 진짜 평범하게 뭐 해봐야 유리창을 깬다거나 창문을 때려 부순다거나 아니면 바람난 상대를 잡아다가 머리를 자른다거나 그 정도지.
사실 예카테리나와 위렘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뭐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불륜에 뭐 눈이 맞았을 수도 있고 뭐 손을 잡았을 수도 있고 뭐 둘이 그냥 한 방에 같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표트르가 직접 신문하고 보통은 몇 년 넘게 걸리는 재판을 며칠 만에 끝내버리고 아주 잔인하게 처형해버린 점. 표트르가 예카테리나와 둘만이 있을 때는 분노를 쏟아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최대한 기분 좋은 척을 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아무래도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겠냐라는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랬던 거지. 소문은 소문이야. 우리 부부 사이는 아무렇지 않아. 라면서 이제 밖에서는 이제 막 친한 척하고 하는데 딱 가면 자기 나한테 손대지 마. 이렇게 했던 거지. 그렇게 위렘몬스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표트르도 슬슬 이제 신변에 이상이 오고 있었으니 워낙 술을 즐겼던 탓에 요로 감염과 신장 결석으로 일찍이 소변 보기를 힘들어 했는데 노년에도 결국 방광이 다시 한번 고통을 주게 됩니다. 어쨌든 남겨둔 유언장이 없어서 다들 초조한 마음으로 이 표트르가 언제 일어날까를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 표트르는 새벽에 숨을 거두게 되고 예카테리나는 거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눈물로 밤을 지샜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슬픈 건 권력은 권력이죠. 표트르가 죽고 난 직후 예카테리나와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은 궁전에 모인 귀족들 앞에서 표트르 1세의 죽음을 알리고 잽싸게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카테리나는 예카테리나 1세가 되어 러시아 최초의 여자 황제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에 비해서 정작 그녀가 러시아를 다스린 기간은 길지 않아요. 고작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8세기에 러시아 토대를 닦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만한 사건은 별로 없고 단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남편 표트르 1세와는 달리 평화를 유지시키고 군대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여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카테리나 1세가 여제가 되면서 이후 약 한 세기 동안 러시아 역사는 거의 여인 천하가 벌어지면서 여성들의 손에 다스려지게 됩니다. 자, 예카테리나 1세와 표트르 대제 사이에서 낳은 딸인 엘리자베타부터 손자 며느리이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을 표트르 다음 대제라고 불리는 예카테리나 2세 여제에 이르기까지 정작 본인은 한 게 없을지 몰라도 영향력으로 인해 유명인이 되었던 가난한 소장농의 딸 마르타이자 러시아 최초 여자 황제인 예카테리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